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유경수와의 결혼. 동생 유계수가 아버지 육종관으로부터 호통을 듣고 나오자 유경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육종관은 대전으로 간다면서 집을 나가버렸다. 모녀는 대구로 떠나지 못하고 2시간쯤 기다렸다. 유경수는 인사만이라도 드리고 가야 한다고 마냥 기다리려고 했으나 예수는 언니,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척 해버리는 것도 로맨틱하잖아 하면서 출발을 권했다. 어머니 이경영이 나섰다. 너희 아버지가 언제 네 결혼 걱정하는 것 봤니? 어서 너희들이나 먼저 가라. 나는 내일 아버지 모시고 갈 테니. 유경수, 예수 자매는 군용 파카를 입고 송재천 중위가 몰고 온 트럭 짐칸에 타고 대구로 출발했다. 이날 집안에서 있었던 일로 해서 신경이 곤두섰던 유경수는 차 안에서 심한 위경련을 겪었다. 예수가 언니의 배를 주물러 줬지만 통증은 계속됐다. 밤 10시에 두 자매가 도착한 곳은 대구 삼덕동의 이정우 집 사랑채였다. 박정희 중령은 구사단 사령부가 대전에서 대구로 옮겨오자 이 집을 얻어두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유경수를 사랑채의 한 방에 눕혔지만 유경수는 그날 밤을 딴 집에서 보냈다.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즉 1950년 12월 11일 유경수는 동생을 데리고 미장원에 갔다가 간밤의 고통으로 엉망이 된 얼굴을 보고 놀랐다. 예수는 언니, 내일이 결혼식인데 어떡하지? 하고 울상이 됐다. 이날 오후 어머니 이경영이 혼자서 대구로 내려왔다. 전날 밤늦게 돌아온 남편과 싸우고 온 것이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점잖게 진행되었다고 전한다. 서로 옆방에 앉은 채로 한마디씩 주고받는 시기였다. 육종관이 자기 방에 앉아 집안도 알아보지 않고 딸을 치우는 부모가 어디 있나 하고 소리치면 이경영은 안방에서 영수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라고 외친다. 남편이 소시를 5명이나 집안에 들여도 순종하던 이경영으로서는 이런 점잖은 싸움도 대단한 도전이었다. 다음날 일찍 이경영이 대구로 출발할 때 이미 결심이 섰다. 이경영은 딸 편을 들기로 함으로써 육종관과 헤어지는 것이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은 사실상 별거 상태로 들어가고 만다. 육종관은 서울 사직동에 살던 큰 개성댁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이경영은 유경수와 함께 살게 된다. 순종적인 여성상의 전형처럼 보였던 이경영, 유경수 모녀의 육종관에 대한 반란은 그들의 내면에 그동안 쌓여갔던 바람 피우는 남자에 대한 공통된 증오심이 공동전선의 형식으로 발로된 때문이리라. 훗날 박정희는 정권을 잡자 친인척들의 집에 경찰관들을 배치해 이권 청탁 등 비행에 휘말리는 것을 감식해 했다. 서울에 살던 장인 집 앞에도 경찰이 진을 치자 육종관은 사위놈이 날 감시하려는구나 하고 이경영이 자주 출입하는 친척집에 가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한다. 내가 영수한테도 전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여기 너희 외숙모 이경영이 자주 온다고 해서 찾아왔다. 내가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형사들이 우리 집에 와 앉아 있으니 성가셔 죽겠다. 너희 외숙모한테 이야기 좀 전해라. 제발 형사들 좀 보내지 말라고. 이 말이 박정희에게 전달돼 육종관에 대한 감시가 풀렸다고 한다. 박정희, 유경수의 결혼식은 12월 12일 오후 대구 계산동 천주교 성당에서 열렸다. 박정희의 가족으로는 큰형 박동희, 조카 박재석, 박영옥이 참석했다. 대구시장 허억이 줄에 서게 오르자 모닝코트를 입은 박정희 중령이 독특한 걸음걸이로 입장했다. 유경수는 꽃바구니를 든 두 소녀를 앞세우고 박정희의 대구사범은사 김영기 선생의 손에 이끌려 들어왔다. 유경수의 들러리는 김재천 중령의 부인 장봉희와 유계수. 주례 허억은 신랑 신부와 만난 적이 없었다. 그는 주례사를 하면서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은 이라고 서두를 때 장례는 웃음바다가 됐다. 그러나 송재천은 얼굴이 하얘졌다. 송중위는 김재춘으로부터 신부용 금반지를 하나 사갖고 있었다. 그는 반지갑이 너무 커서 반지만 꺼내 호주머니에 넣어뒀다. 그런데 예물교환 시간에 맞추려고 반지를 찾으니 잡히지 않았다. 마음이 급해진 송재천은 김재춘한테 돈을 타서 뛰어나갔다. 금반지를 새로 구입해 겨우 예물교환 시간에 댈 수 있었다. 송중이가 나중에 차분히 반지를 찾아보니 시계 호주머니에 들어있었다.
이날 박정희의 은사 김영기는 이런 유지에 축사를 했다. 창천의 기러기 훨훨 날아가는 맑고 개논을 신랑 박정희 군과 신부 유경수 양은 바라건대 세상은 회오리 바람처럼 그칠 줄 모르니 신랑의 억센 기품과 아름다운 신부의 온화함이 하합돼 서로 도와 푸른 강가에 원앙새 한 쌍 훨훨 날아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애썼던 대구사범 동기생 이성조의 회고. 하객은 비교적 많은 편이었지만 피로연은 조촐했죠. 전란 중이라 뭐가 있었겠습니까? 동기생들이 밤새워 피로연을 준비했는데 성당 뒤편에 밤, 대추, 오징어로 한상 차렸습니다. 순수한 우정으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우리 동기생들은 다짐을 했어요. 박정희의 신혼생활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지는 말자고 말입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각각의 삶 속으로 돌아갔죠. 전쟁 중에 모두가 갈 길이 바빴거든요. 박정희도 결혼식 다음날 사단사령부로 출근했다. 신혼여행이란 개념이 생소하던 때였다. 박정희가 세든 사랑채는 방이 3개였다. 큰 방은 박정희, 두 번째 방은 이경영과 유경수, 유계수, 세 번째 방은 운전병과 부관이 썼다. 이 집에는 부엌이 없었다. 유경수는 예수와 함께 현관을 부엌으로 개조했다. 박정희는 퇴근하고 귀가해 식사를 할 때는 주로 처제와 대화하는 편이었다. 그는 아내를 영수라고 불렀고 아내는 저보세요 라고 얼버무렸다. 박정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는 따뜻하게 데운 쇠순물을 대야에 받쳐들고 마루에 서 있었다. 유경수는 머리를 곱게 빗고 엷은 화장도 했다. 유경수는 집안에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정희로서는 처음으로 안락한 가정생활을 맛보게 된 것이다. 대구 삼덕동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닷새째 되던 날, 박정희는 며칠 전 이동한 구사단 사령부를 찾아 강원도로 향했다. 박정희 중령은 떠나기 전 돈을 봉투에 넣어 아내에게 건네줬다. 봉투 안에는 가용비라는 제목 아래 쌀값 얼마, 생활비 얼마 식으로 쓴 쪽지가 들어있었다.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기다림의 세월을 보낸다. 유경수는 나중에 청와대에서 이때를 회고하면서 가계부를 열심히 적으면서 인편으로 오는 그분의 편지를 무척 기다렸으며 하루빨리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라고 말했다. 강원도 동부지방으로 이동한 구사단의 임무는 남진하는 중공군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구사단이 맡은 방어 정면은 강원도 인제, 양양선으로 약 40km나 됐다. 보통 때 같으면 3개 사단이 맡아야 할 넓은 구역이었다. 박정희 참모장은 선 방어 전략을 포기하고 거점 방어를 채택한다. 구사단 작전참모 손희성의 증언. 처음엔 전투가 없었습니다. 사단 전방에서는 국군 1군단 소속 수도사단과 3사단이 동해안을 따라 함경 남북도로 진격하다가 중공군의 기습을 받고 철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사단은 아군 지역 후방에 방어선을 친 것이죠. 전방의 아군이 해상을 통해 철수해 38선 이남의 동해안에 상륙함으로써 사단 전방이 진공 상태가 됐습니다. 패주하던 인민군이 전열을 재정비해 우리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8선을 맨 처음 돌파, 북진의 선두에 섰던 1군단이 남쪽으로 철수해 이번에는 그 38선의 동부 전선을 중공군의 남진으로부터 지켜내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전의 국면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구사단도 1군단에 배속됐다. 12월 20일 강릉에서 구사단, 수도사단, 3사단의 참모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구사단의 오른쪽 전선을 수도사단, 왼쪽을 3사단에 인계하고 앞으로는 설악산, 뒤로는 오대산을 둔 험준한 산악지대를 방어하기로 했다. 박정희 참모장은 눈보라치는 전선을 덮칠 폭풍을 기다리면서 불안한 세모를 보내게 됐다. 1950년 11월 초순과 중순에 걸쳐서 메가더는 중공군의 전력에 대한 결정적 오판을 한다. 이 오판은 한국인의 운명을 바꿔놓는다. 10월 말 서부전선에서 중공군의 1차 기습으로 미군이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 메가더는 공식적으로는 중공군 정규 병력의 대거 참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기습이 있은 지 열흘이 지난 11월 5일 메가더는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침략적인 행동을 감행한 중공에 대해서 세계가 봉쇄작전을 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중공군 참전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날 중공군은 전 전선에서 갑자기 공격을 중단하고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북쪽 상종으로 물러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증발해버린 것이다.
중공군의 이런 후퇴는 메가더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중공군을 과소평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반격을 중지하고 후퇴해버린 중공군을 두고 메가더 사령부는 역시 별것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중공군 사령관 팽덕회와 모택동은 이 즈음 거대한 덫을 놓고 있었다. 유적 침입작전, 즉 적을 깊게 끌어들인 다음 우회, 포위작전과 정면 돌파를 배합한 입체적 선멸전을 벌인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퇴를 가장한 내복이 필요했다. 11월 6일 메가더는 90대의 B-29 폭격기 편대를 띄워 압록강에 걸친 철교들을 폭격, 만주군으로부터 중공군이 북한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다. 메가더는 극동 공군의 스트레이트미어 사령관에게 출격 명령을 내린 뒤 잠자리에 들었는데 폭격기 편대가 이륙하기 직전 워싱턴에 합참해서 긴급 연락이 왔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한만, 국경으로부터 5마일 이내의 지역에 대한 폭격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메가더는 화가 났다. 이 폭격이 연기되면 시간만큼 미군과 유엔군 장병들의 피가 더 많이 흐르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주기 바란다. 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검토가 없다면 본인은 이로 인한 파국의 책임을 질 수 없다. 브래들리 합참의장은 메가더의 위협적인 전문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읽어주었다. 트루먼은 폭격을 승인해 주도록 지시했다. 합참은 여기에 희한한 조건을 붙였다. 압록강 철교 중 북한 측 반만 폭격하라. 그리고 압록강에 있는 댐과 발전소를 폭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메가더는 폭격기가 만주 영공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철교를 적중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주의 비행장에서 이륙해 미군 폭격기를 공격하는 적 전투기를 국제법상의 추적권에 의하여 만주 상공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아군기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워싱턴에서는 유엔 참전국들이 만주 영공 침범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메가더의 항의를 묵살했다. 메가더는 중공군의 인원과 물자를 대주는 만주 기지를 성역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흥분했다. 11월 9일 워싱턴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는 한국전에 관한 기본 전략을 토의했다. 애치슨 국무장관, 마셜 국방장관, 브래들리 합참의장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도 북한에 들어온 중공군의 규모를 실제 병력의 6분의 1 정도인 6만, 7만 명 정도로 잡고서 개인 목적을 압록강의 발전소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대 설정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중앙정보국도 메가더 사령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중공군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마셜 장관은 동부전선으로 진격한 유엔군이 너무 넓은 지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고, 애치슨 장관은 현 전선보다 방어에 더 적합한 진지선이 어디인가 라고 따졌다. 브래들리 의장은 군사적 견지에선 후방으로 물러나는 것이 유리하나 그렇게 하면 한국인의 사기와 국제 여론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영국의 대전략가 윈스턴 처칠도 메가더가 한반도의 목 부분에서 진격을 정지하고 방어선을 구축할 것을 희망했으나 메가더는 아시아 사람들은 공격적인 지도력을 숭배한다면서 이를 묵살했다. 평양, 원산선은 약 200km로서 한반도에서 가장 좁은 병목이다. 그만큼 병력을 집중해 방어할 수 있는데 반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전선이 4배나 넓어져 병력이 분산됨으로써 적에게 반격의 기회를 줄 우려가 있었다.